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핌 금융증권부장 한기진입니다. 예, 오늘은 그 환율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환율이라는 게,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그 국민 생활에, 일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환율 이야기를 할 건데, 때마침 또 코스피 5천이 넘어섰는데, 환율은 또 크게 오르고, 이래서 이게 헷갈린다, 경제 신호가 헷갈린다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율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어떻게 갈 건지 차분히 설명하는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나라 그 진짜 정치, 경제, 재정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한복판에서 경영과 국정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원로이신 김진표 전 국회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환율부터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또 그 다음에 환율 다음에 부동산 그런 쪽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1,480원까지 갔었고요. 최근 신년 들어서는 조금 안정세를 타서 오늘 28일 기준으로 1,425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급락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한 2주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 한 달 지나면 1,400 선으로 간다. 이런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이걸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장님께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환율이 최근에 작년 하반기 이후에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 추세가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환율의 전반적인 수준이 옛날에는 1,100 이하에서 형성이 됐는데 전체적인 수준이 지금은 1,300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특히 통상 협상이 한국, 일본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큰 이제 뉴스거리가 되면서 타결이 되는데 그 수준이 전부 결론이 미국에 많이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트럼프 임기 중에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다만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서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정부가 투자한다는 걸 제안을 했지만요. 이런 것들이 오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제 환율이 올라갔어요. 전반적인 수준이.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좀 커졌는데 이걸 분석을 좀 해보면 첫째는 글로벌 요인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도 안보도 외교적으로도 이러면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그럼 안전자산은 금은 외에는 달러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러 선호 현상이 생긴 거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높아졌다 그러죠. 네. 달러와 6개 나라의 통화를 이제 엮어서 그 비율을 쭉 관찰하는 분석법인데 그게 이제 글로벌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통화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요인으로는 최근 들어서 한국의 증시가 횡보 상태를 한 4, 5년 보였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증시가 안 좋았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미국은 지난 10년간 투자 수익률이 주주 투자 수익률, 배당과 주가 상승이라는 수익률이 우리가 한 5% 할 때 미국은 12, 13% 정도를 평균적으로 올랐으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의 투자가나 한국의 금융인이나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였거나 또는 갖고 있는 돈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로 투자하는 심리가 생겨난 거죠. 국내 요인이. 그런 게 있는 데다가 특히 작년에 이제 잘 성공적으로 통상 마찰을 일본에 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여간 3,500억 달러가 적은 돈이 아니고 200억 달러로 안정장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좀 가세하니까 이게 달러로 투자를 하면 같은 조건이라도 잘하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함께 작용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로 아까 말씀처럼 이게 뭐 97년 외환위기처럼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 이거는 전혀 경제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어요. 외국 빚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2014년부터 우리가 전체 국제경제 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와서 순채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97년 때는 우리나라 국내 경제가 안 좋고 대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나빠져서 연쇄도산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 하고선 달러가 먼저 올랐어요. 그래갖고 달러가 그거를 이제 일시적 스파이크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팍 뛰니까 그게 1,900원대까지 뛰면서 특히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떨어져 가지고 100억 달러도 안 되는 50억 달러 내외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채권 국가고 외환보유고도 4천억 달러나 있고, 물론 이것이 충분하냐 하는 논쟁은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좀 더 늘려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외환위기를 걱정할 때는 아닌데, 다만 이것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전처럼 1,000원 내외나 1,100원대에 있는 게 아니라 1,300, 400 이렇게 갈 위험, 이건 가는 것이 그걸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수준으로. 왜냐하면 우리와 일본 엔화가 같은 동조화 현상을 많이 보이는데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연두 기자회견 때 한두 달 내에 한 1,400선까지 떨어진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일종의 안심시키기 위한 구두개위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얘기를 하셨다. 왜냐하면 제가 그 뒤에 IB, 세계적인 투자은행들 6개, 7개를 갖고 금년도 원달러 환율을 얼마나 예측하나 하는 거를 점검을 해보니까 대충 그 수준이에요. 환율은 여러 가지 변수, 경제라는 게 본래 그렇습니다. 모든 변수가 서로 연결되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현재로 보면 대개 그런 위험은 없다. 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험은 없고 아마 지금보다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서 뭐 1,100대까지 200대까지 떨어지지 그건 아니다. 1,300대 후반이나 1,400대 선이 노멀이 될 수가 있다. 일단은 환율을 의장님께서 환율이라는 것이 일종의 모든 경제 대내외 여러 요인들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인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하신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불안감이 이러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불안감인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다. 97년도와. 왜냐하면 그때는 쉽게 말해서 달러가 부족했지만 지금 달러가 부족한 건 아니고, 또 일종의 또 여러 가지 요인들도 다르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 요인, 미국 투자 관세 협상 등등 요인이 있어서 이런 과거라면 1,100원대였던 환율이 지금 1,300원대로 가는 게 일종의 뉴 노멀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말부터 급등했던 환율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진정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렇게 낙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좀 일반적인 관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워낙 국민들의 일상에 워낙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안해지면 진짜 외환위기라는 게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연금을 쓴다, 국민연금을 쓴다,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좀 쓴다, 이러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냐, 등등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러다 큰일 난 거 아니냐, 작은 충격도, 작은 정책 수단도 큰 충격을 와닿을 수 있거든요. 특히 그 생활적인 거에 와닿아서 그런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이 외환위기에 대한 공포심리?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렇게 공포심을 안 가져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공포 심리적인 요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율 인상이 우리 경제 생활에 그런 영향이 없냐? 그거 아니죠. 굉장히 큰 영향이 있고, 잘못 관리하면 진짜 환율이 예상보다 너무 높은 수준으로 가게 되면 더군다나 거기에 투기 심리가 가세돼 가지고 그러면 그런 위기 현상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환율 인상이 됐을 때 뭐가 제일 문제냐 하는 거를 좀 알아야 될 텐데,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
생필품, 특히 식료품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생필품 가격, 생계비가 늘어나고 음식료품, 생계비가 전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저소득층이니까 연결계수가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소득 분배가 점점 악화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 있고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특정지면 스몰 오픈 이카노미라고 그러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해서 해외 수출해서 그거 갖고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제조업 강국이라 그래 갖고 상당히 상당히 제조업 강국이라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여태까지 경쟁력 있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조업의 모든 물건을 만드는데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이 에너지가 AI의 경우 AI 산업으로 전환될수록 더 많이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에너지의 거의 100%를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우리 제조업과 경제의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도 우리 한국 경제가 더 악화된다. 그런 우려가 있죠. 그다음에 금융적으로 보면 환율 인상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거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게 되면 국제 자본이 자기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보다 나중에 털고 한국에서 떠날 때에 그 환차손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환차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자본이 이탈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금융시장이 주저앉게 되고 이건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면에서 이 환율과 같은 이런 변수들은 잘 안정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정되게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래서 어느 나라나 환율이 다른 나라 통화, 달러와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그걸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간섭을 강화해가지고 이 문제를 인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는 해결도 안 되고 더 큰 돈만 들어가고 더 외환 보이고 더 많이 쓰게 되고 국제적으로 신뢰만 잃어버려가지고 진짜 낙인 효과가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 환율이 아주 델리키트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두 개입을 하더라도 항상 정책 당국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이제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이걸 안 한다. 다만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구두 개입 그런 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변동성을 관리한다. 그래가지고 스무싱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이게 관련해서 좀 연관돼서 최근에 그 외환당국이 말씀하셨던 구두 개입을 한 2차례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작년 말에 한 번 하고 올해 초에 한번 기재부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께서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서 조금 진전된 상관도 있었지만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 관리를 구두 개입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게 맞냐라는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단기적인 구두 개입도 경제의 중기적, 장기적 운영 기조가 결국은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문제를 논의하려면 환율이 근본적으로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갖고 따져보면 환율은 전통적으로 두 나라, 그러니까 우리와 미국의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거는 두 나라의 구매력 평가 지수, 두 나라 통화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걸 PPP라고 그러는데요.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그래가지고 구매력 평가 지수. 그것이 기본 학설입니다. 그 설에 따르면 결국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중장기적으로 보면 통화량과 그리고 그 나라의 성장률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면 통화량이라는 건 뭐에 관련되냐? 그건 금리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금융시장에 통화가 더 많이 공급되겠죠. 금리가 높아지면 거꾸로 통화가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시각에서 한국과 미국의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또 자꾸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던 것은 통화량이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통화량이 꽤 우리가 미국보다 높더라고요. 예, 많이 늘었습니다. 네, 통화량이 보면. M2 기준으로 광의 통화라고 하는 M2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우리가 5.4% 평균 늘었는데 미국은 4.5% 늘었거든요. 이거는 금리 차이가 상당히 장기간 한국이 더 낮아졌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0에서 3.25 할 때 우리는 지금 2점 뭐 얼마니까 그래서 1%에서 1.25% 정도가 우리가 더 낮은 상태가 오래 계속됐고 그만큼 통화량이 늘어났고 증가율이 환율이 우리가 원화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다음에 성장률을 보면 우선 금년도 성장률만 해도 우리는 0.9%, 미국이 2%를 IMF가 전망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우리가 미국은 한 3% 될 것 같다 그러고 우리가 한 잘 돼야 1.78%. 이렇게 한국은 잠재 성장률보다도 밑도는 낮은 성장을 우리나라 이 성장률이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낮으니까 이것 때문에 환율이 전체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불안한 감을 느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인 경제 체질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입니다. 근데 성장률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 내수를 어떻게 진작시키느냐. 내국 소비 수준을 건강하게 어떻게 소비를 늘리느냐. 두 번째는 외국 자본을 어떻게 유치해서 국내에 외국인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FDI라고 그러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중심으로 국내에 투자가 많이 늘어나게 만드느냐. 그럼 국내에 투자가 늘어나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 그 여건을 강화해야 되는데 가령 노동 우리 한국 경제를 보고 외국 자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노동이 너무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걸 요구한다. 이런 주장 많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정책 당국은 당연히 그런 걸 고려하고 해 나가야 되지만 일반 국민들께서도 환율 불안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을 잘 따져보고 우리 뉴스핀 같은 전문 언론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한 정보를 잘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환율은 워낙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일단은 뭐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불안 심리를 진정시켜 주는 게 가장 정책이 우선인 것 같고 근데 얼마 전에 보면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조금 기자간담회인가요? 그때 섭섭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좀 뭐 흔히 말해서 통화 당국자로서 책임을 좀 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자기 때는 계속 올렸다. 그래서 실제로 M2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관리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한국 현실에 맞춰서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금융당국자는 항상 그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창용 총재가 상대적으로 잘해왔다는 주장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현실이 장기적인 성장률이 떨어지고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고 경제 여건이 외국인 FDI 직접 투자는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국제 정세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특히 미국과의 통상 협상으로 한국의 10대 재벌들이 거의 1년에 한 200~300억씩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국내에 이 투자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더 나빠질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그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줄여 공급하거나 그러면 국내 내수 진작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역행하는 거니까 그렇게도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일단 뭐 워낙 이야기가 좀 환율을 시작했는데 이야기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좀 환율을 일단 정리한 차원에서 아까도 국내 요인은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다 체감하시는 바고 조금 인사이트를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환율을 결정하는 뭐 끝으로 요인 중에 해외 대외적 요인이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미국 요인은 뭐 매일 뉴스로 트럼프 이야기를 듣고 있고 트럼프가 왜 저러나 그게 다 또 환율과 뭐 직결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원하는 엔화
요거하고 직결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항상 동조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 환율 수준을 원화의 환율 수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대외적 요인 두 가지를 짚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환율 쪽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렇죠. 네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하면서 마가를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 얘기했죠. 미국이 엄청나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역 적자가 늘어난 상태에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그동안 2년여에 걸친 자기의 경제정책의 성과를 심판받을 거거든요. 거기서 지게 되면 이제 트럼프에게도 정치적 위기가 오니까 트럼프가 내세운 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건강하게 부활이 되고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근데 요 두 개를 만들어내려면 달러가 좀 약세가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달러가 약세가 돼야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달러가 좀 약세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본이 그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에 아베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재정 수단도 함께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중의원 지지율이 국내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중의원 선거를 앞당기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환율이 지금 엔화가 미국 달러의 인덱스, 국제적인 평가를 구성하는 6개 통화 중에서 비중이 두 번째로 큽니다. 유로화 다음으로. 그래서 근데다가 유로화는 안정되어 있는데 엔화는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볼 때 엔화가 너무 약해지면 달러를 약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벤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이 경제 근본 체질에 비해서 한국 환율이 이게 비정상이다 이런 식의 구두 개입을 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뭐 도움을 좀 받았지만 사실은 그 주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대한 일종의 구두 개입이에요. 일본 중앙은행 보고 금리를 좀 올리는 기미를 보여야 이 일본 엔화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냐. 이런 구두 개입 아니겠어요? 그 뒤에 지금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소위 그 레이트 체크라고 양국 중앙은행들이 함께 한다 이런 얘기가 뭐 언론 취재로 일본에서 보도되고 하면서 지금 환율이 엔화가 좀 떨어진 겁니다. 엔화가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와 동조화 현상을 오랫동안 보여온 우리 원화도 조금 떨어져서 지금 1,400 수준을 간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내에 1,400 얘기한 거는 다 그런저런 점을 고려한 거라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가 또 있는 게 파월이 미국 FRB 의장이잖아요. 임기가 5월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이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후임자는 대통령이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고를 때 대통령은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했거든요. 그럼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다음이. 그러면 그거를 시장은 미리 예측해서 미리 그 시장 금리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국과의 금리 차이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환율도 원화 약세도 조금은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 거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계적인 IB들도 대개 막 1,400 또는 1,300대 후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이제 미국주 요인이고요. 엔화와 원화가 이게 오랫동안 동조 현상을 보여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일본 경제하고 우리 경제가 구조가 비슷해요.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 수출 품목도 자동차, 가전제품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훨씬 열위에 있다가 지금은 거의 경쟁 또는 어떤 건 우리가 앞서고 합니다만은 하는 중간재와 이런 제조업 제품들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본이 저성장을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경험했고 우리가 그걸 또 따라가는 것 같이 보이고 지금 우리도 한 6, 7년째 저성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비슷하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 세계의 금융 투자자들이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를 같은 바스켓에 넣어서
요건 동북아 위험자산 그룹. 그래서 같이 의사결정을 해요. 같은 바스켓이구나. 네. 그래서 예나와 원화의 동조 현상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예나는 미국 달러의 인덱스에 영향을 주고 트럼프가 예나의 강세를 오랫동안 이렇게 압박을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로 환율이 일방적으로 치솟고 이런 현상은 안 생긴다. 더군다나 우리가 순채권 국가라서 물론 이걸 더 안정되게 운영하려면 다 어려운 얘기지만 한국과 미국 간에 아주 조건부로 제한적으로라도 통화 스와프 같은 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미국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에게는 부담만 되거든. 그렇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지 그걸 얻어내는 노력. 통화 스와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면서 또 선진국 지수라고 하는 MSCI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을 하려면 환율에 대한 인위적 조작 국가로 찍히면 그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되니까 스무싱 오퍼레이션 중심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제도 환율 안정을 위한 장치로 뭐 많이 나왔는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와 MSCI 가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뭐 그동안에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 거잖아요. 거의 흔히 말하는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얻는 건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비기축통화국 중에 이렇게 해준 나라가 없다라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고. 우선 기본 전제가 무제한 통화 수업을 하는 나라는 통화의 태환성이 확보되면 자동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화 태환성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일 옛날에 외환위기 때라든가 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이명박 정부에서 한시적 제한적 조건부로 그걸 한 적이 있었죠. 일정 기간 했다가 이제 없어졌지만 그때 안 하면 그것이 한국 경제의 불안이 미국 경제의 불안과 직결되어서 나타난다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2008년 위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IB가 쓰러지면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건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게 가능했고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투자 1년에 200억 불 한도로 하는 그것에 환율 때문에 못 한다니까 해주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한국은 작은 경제권이니까 스몰 오픈 이코노미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설명해서 설득시킬 필요는 있죠. 환율 쪽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우리 내부 자체적으로 아까도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엔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게 뭐 환율 안정뿐만 아니라 뭐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이잖아요.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내수 진작 그리고 외자 유치 투자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세부적인 조치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수 진작은 뭐 일단 뭐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진작되는 건데 그건 뭐 후생 결론적인 이야기인 거고 당장 아마 현재 시점에서 가장 내수 진작과 직결되는 게 부채 문제이고 부채 문제와 또 연결되는 게 결국엔 부동산 뭐 수도권 집값이죠. 이런 게 문제인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뭐 대통령도 처음에는 가계대출 규제, 유동성 규제를 세게 들어갔고 결국엔 최근에는 양도세죠. 양도세 이슈를 딱 꺼내셨는데 국회 의장님께서는 그 전에도 뭐 많은 그 아이디어를 이 집값 안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제로 그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었지만 많은 것들이 또 그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아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거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 아이디어 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경제 구조하고 관련해서 한국은 부동산 특히 생필품인 그중에도 생필품인 주택의 상대 가격이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국토의 보존 요건을 가지고 있죠. 인구 밀도가 세계 4위로 높은 나라인데 가용 면적당 인구 밀도는 남한을 기준으로 볼 때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국토의 68%가 바위산이라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나오는 결론은 주택의 상대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나라죠. 그런데 과거 수십 년을 두고 경제 개발이 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출발해서 그 주택을 싱가포르나 대만처럼 많은 선진국처럼 꼭 생필품적 성격에 해당하는 중산층 이하의 주택 공급은 정부가 개입해서 안정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어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하고 그냥 시장 경제에다가 내맡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세계 선진국들이 전체 주택 거래량 중에 한 20% 정도는 공공 장기 임대주택. 자기 월소득의 10% 또는 20%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내고 10년이고 살다가 가족 수가 늘어나서 평형이 더 커지면 20평대 살다가 30평으로 옮기고 30평대 살다가 40평으로 옮기고 이런 식의 생활 패턴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거를 충분히 해결하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주택 시장의 범퍼가 안정판이 형성돼 있어서 급등 요인이 생겨도 그 범퍼가 흡수해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36년간, 38년간이네요. 현행 헌법하에서 5년 단임제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5년 단임제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 내에 효과가 나오는 정책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을 해도 전부 분양 위주 정책에다가만 몰입을 하다고 돈을 거기다만 쓰다 보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8%밖에 안 되고 전체 주택이 그것도 아주 전체 평균이 12평인가 밖에 안 되는 그래서 그 열악한 주거 조건으로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낙인 효과가 찍혀서 가난한 놈들이 사는 곳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중산층들이도 또 고소득층도 필요에 따라서 사는 곳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사람들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정부가 곧 공급 정책을 발표할 텐데 과거에도 제가 몇 가지 대안을 냈었는데 예를 들면 양당이 지금 공동정책 공약 중에 올림픽 대로를 지하화하자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 지하화하면 그 지하화해서 교통 안 막히는 거 위주로 그 많은 돈을 쓰고 지하화하냐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지하화하고 현재 있는 아파트를 한강변으로다가 한 100m쯤 앞당겨 끌어내면 그리고 그 용적률을 현재 30층 기준인데 그걸 60층 기준으로 올려주면 현재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 자기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 찬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저 압구정동 끝에 한양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반포 아파트까지 가장 주거 여건이 좋다고 알려진 그곳에 한 10만 세대의 정부가 대지가 생기니까 거기다가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자. 20평형, 30평형, 40평형으로.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은 편리하게 직장 출퇴근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문화생활하고 병원 다니고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임대주택을 그리다 줘야지 저 출근거리가 1시간 반, 2시간 되는 저 경기도 외곽에다 지어놓고 그것도 작은 규모로 지어놓고 거기 뭐 가 살아라.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 돈만 쓰고 효과가 없는 거죠. 숫자가 우선 적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그 인상적이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시 한가운데 있는 태릉 골프장을 딱 가보면 입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가면서 깜짝깜짝 개인적으로 놀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가운데 이렇게 좋은 터가 좋은 골프장이 있는데 이미 기반도 다 깔려있잖아요. 교통 기반도. 여기다가 분양만 해도 굉장히 큰 주거 안정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소위 군사 독재 체제 하에서 경제를 고속 성장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빠른 속도로 경제를 빨리 성장시킨 장점도 있지만 많은 또 잘못된 정책으로 부작용을 일으킨 적도 있어요. 근데 그 후자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주택이 수도권 한복판에 부족한 나라에서 땅을 옳게 써야 되는데 시청 앞에서 1시간 내 거리에 골프장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 3개는 정부가 운영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정부 영향 정부 거죠. 사실상. 태릉이 있고 또 88이 있고 뉴서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강조하는 거는 그린벨트는 훼손하면 안 되니까 페어웨이에다가 그 세 골프장에 페어웨이에다가 주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공장기 임대주택을 짓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세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퇴직하신 분들, 퇴직하신 중산층들은 시내 한복판에 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골프장이 쾌적한 곳에서 20평, 30평, 40평 중에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가서 자기 능력대로 살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을 굉장히 완화시키는 그런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공공장기 임대주택으로 늘리고 평형도 좀 키우면서 그다음에 이거를 수도권에 짓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르면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항할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리더십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명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여당이 국회도 다수당이니까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죠. 의장님께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공공 장기 임대주택의 기회들, 사업 기회들 혹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수단들이 좀 보이는데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셨고요. 그걸 관철시키려면 대통령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현 대통령께서는 뭐 국회도 워낙 다수당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워낙 잘 보시는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하니까 해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네네. 양반이 이제 정치인만 한 게 아니라 정치인보다는 사실은 행정가거든요. 그렇죠. 행정가를 했죠.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1번 하면서 네네네.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러니까 잘 판단할 능력이 있고 요새 이 소위 실사구실을 하겠다. 취임사에서 얘기한 게 김대중 정책이든 박정희 정책이든 인재든 정책이든 인재든 김대중이 오르면 김대중을 박정희가 오른 것은 박정희를 선택하겠다. 그 실사구실을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셨죠. 예, 얘기하셨죠. 그거 옳은 얘기죠. 우리 경제에서 꼭 필요한 건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좋은 찬스다. 이런 논의를 충분히 잘 하고 여당에서 그런 문제를 잘 빼고 뒷받침해 준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죠. 말씀하셨던 골프장 관련해서는 좀 그런 쪽에도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끝으로 외자 유치 투자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예제로 드렸던 노동개혁 이런 얘기를 끝으로 꺼내셨는데 뭐 노동개혁은 좀 한국 그 시장이라는 표현 좀 그렇죠. 노동 환경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많은 것들이 엮여 있고 끝으로 한번 노동개혁에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공직 생활을 제가 50년을 했습니다. 30년은 행정부에서 했고 그래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했고 그 다음 20년을 정치권에 와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노동개혁이 참 중요한데 말씀처럼 우리나라 노동개혁의 흔적이 언제 있었나 하고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환위기 때 딱 한 번 하고 DJ 대통령 정부 때 딱 한 번 했고 그때 정리해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죠. 그리고는 한 번도 지금까지 여태 정부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저항이 심하죠. 조직된 저항 때문에 뭐 파업을 하고 장기간 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5년 단임 정부에서 임기 중에 상당 기간을 경제가 나쁜 상태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도 하느냐. 근데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우리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 노동 조건을 제시하면 어떤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자꾸 위축이 되고 우리 성장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제가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특히 AI 전환에 따르는 것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하고 추진하는 걸 보면 노동개혁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자본개혁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자본개혁이 왜 나왔냐면 소위 그 주가지수 5천 이 정책, 이거 아주 좋은 정책, 옳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밸류업을 한 거죠. 우선 우리 자본시장이 몇몇 대주주 중심으로 잘못 왜곡된 구조를
뜯어 고쳐서 많은 국민들이 기업에 안심하고 금융 투자를 해서 자기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도록 여건을 만들어준 건 정말 잘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1년에 200억 불씩이지만 전체 3,500억 불을 저 미국에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는 거기에 대상이 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미국에는 투자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이 투자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노동 조건이 한국이 더 나빠진다. 지금보다도. 이렇게 되면 아유 이게 나가버리자 아예. 그러니까 주력 투자를 다 미국으로 옮겨버리면 한국 산업은 한국 제조업 현장은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 경제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환율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외국 투자를 유치해야 되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고 그 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자본개혁과 노동개혁을 균형 있게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그 CES 금년도 CES에서 아틀라스인가요? 그, 아틀라스 그 로봇이 로봇. 굉장히 인기를 얻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3만 대인가를 이제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노조가 한 대도 안 된다. 만일 노조의 주장대로 그게 관철되게 되면 내가 말하는 자본 이탈 현상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치가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아마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DJ 정부 때 만들어졌던 노사정 협의체가 그때 정리해고가 도입되면서 민주노총이 탈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모임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97년 이후 지금까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회에서 하는 논의 구조에 민주노총이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민주노총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고 자 그러면 이 좋은 기회에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자동차 로봇을 안 만든다? 도입을 못한다? 이미 벤치는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한 아틀라스 로봇 이것은 한 대당 유지비가 연 1,400만 원이에요. 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조 한 사람당 평균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그 생산성 차이 때문에 이걸 방법이 없이 이걸 확대해야죠. 확대하면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에게도 크게 손실이 안 되게 고용을 안 줄이고 고용을 전환하는 절차라든지 또는 이렇게 해서 기업의 이익이 일어나면 기업주나 주주가 다 먹어가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장치와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라든지 이런 일을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노조의 가장 큰 문제는 노조 가입률이 평균은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대기업, 인류 대기업, 뭐 20대, 30대 대기업 그런 정도는 노조 가입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기업에 인류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노조들의 고용 조건과 임금 수준은 완전히 일본보다 미국보다 높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그 기업에도 국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업에도 하청, 재하청 기업들은 형편없거든요. 임금 수준이나 노동 조건이. 하청, 재하청 이제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을 넣고 사람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건 덜 뽑고 하청, 재하청 쪽에다가 일을 많이 맡겨서 거기서 많이 뽑게 하고 그러니까 노동 조건은 개선이 안 되고 하청, 재하청이 여건이 나쁘니까 심지어는 포스코 같이 과거 국영기업이었던 곳들도 그 포스코 ENC인가 거기 산업재해가 제일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생기나 그런 점을 고려해 보면 우리 노조가 이제는 이런 문제들도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 알려야 하고 그러면 노조들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들도 반성을 해서 원청 기업의 노조가 할 일은 하청, 재하청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될 거 아니냐. 같은 노동자인데. 그 개선하는 일을 원청 노조들이 함께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대화의 창구를 국회에다 만들고 정부도 함께 같이 참여하고
이런 정치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뭐 워낙 노동 개혁은 이제 뭐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정권도 뭐 진보 정권인 거 떠나서 그 고용노동부 장관 자체가 분이 뭐 민노총 출신이시니까 그걸 기회 삼아서 기업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이것도 좀 해법들이 좋은 해법들이 있거든요. 서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의심하지만 않도록 확실하게 그 세부적으로 잘 관리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독일이나 룩셈부르크나 이런 데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동시간 저축제도가 있습니다. 바쁜데 지금 경쟁업체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경쟁업체인 미국의 애플이 신제품을 내놨다. 그러면 그거를 비트할 수 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한 3개월 최소 시간은 일 더 해야 된다. 시간과의 싸움이니까. 그러면 삼성전자 그 파트에 있는 사람은 주 52시간 안 지키고 이럴 수 있고 그 대신 그때 시간을 초과해서 이런 거는 그거는 저축해서 본인이 원할 때에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장기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선진국 관행이거든요. 왜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절대로 52시간 하면 안 된다. 경직돼 있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보기엔 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런 건 정치권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 52시간 그 규제법을 만든 게 정치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그것이 경제에 미치고 있는 부작용도 해결해 줘야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죠. 최저임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생계비가 올라가니까 그거 좋은데 최저임금을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나라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등화합니다. 본래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과 생계비와의 변수인데 생산성과 생계비 차원에서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 똑같이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ILO 협약 때문에 똑같이 대접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가격하고 또 주택 건설비가 이렇게 불경기 속에서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왜 그럴까? 농산물을 전부 기업농 형태입니다, 지금. 여름에 더울 때 온실 재배해서 키우잖아요. 여기 일하는 노동자의 80~90%가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막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청, 재하청, 사마청 가면은 실제로는 다 외국인 근로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시간 최당 최저임금을 주니까 일본도 그렇게 안 하고 대만도 그렇게 안 하고 싱가포르도 안 하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도 정치권에서 현실에 맞게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화해 주면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차별화가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시급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풀어주면 소위 자본 이탈을 막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환율로 이야기했지만 끝마무리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대전환의 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야기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그 광범위한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대전환의 시대가 왔잖아요. 놓칠 수 없는 그리고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아주 개혁 과제들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리더십은 뭐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리더십과 개혁 의지 등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쪽에서 진짜 각오를 하고 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시 대도약, 대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좀 한번 식견을 넓힌다는 관점에서 한번 잘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끝으로 한번 뭐 국민 여러분들께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 계신가요? 네, 우선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50년 했으니까 공직에 있는 이제 후배님들이나 또 정치를 현업에서 하고 있는 정치인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경제 여건, 스몰 오픈 이카노미에서 외국인 투자의 유치와 자본 이탈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은 강제로 지금 3,500억 달러가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이런 여건에서 잘못 관리하면 자본개혁 좋은데 자본개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노동개혁을 함께 해야지.
안 그러면 소위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진짜 환율과 그것이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이 노사정 대타협을 정치권에서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눈앞에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돼 가지고 자기 당의 이익, 눈앞의 이익 거기만 급급하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을 정치권 때문에 증폭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여야 정치가 그걸 막으려면 전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진가라는 책을 쓴 그 하버드 대학의 레비츠키 그리고 데니얼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걸 막으려면 여든 야든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상대적 관용이 필요하다. 적을 생각하면 안 되고 적이 아니라 나하고 생각을 달리하지만 우리 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파트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여든 야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10개면 10개를 다 쓰려고 그러면 대화 타협이 안 되고 그게 깨지니까 한 3, 4개 써보면 바보가 아닌다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게 예측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중간에 한 서너 개 쓰고 대화하고 타협하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꼭 우리 정치에 맞는 말 같아서 그거를 한번 인용해서 부탁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발 선거 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자치단체장이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말고 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실제로 일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라. 자기 주장만 계속 우겨대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사람은 정치인 자격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사회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인사이트와 좀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좀 감동을 받고 되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뉴스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